진영은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쨍쨍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이었다.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 진영은 있었다. 밤마다 귓가에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산이 바스러진 유리 조각이 수없이 날아와서 얼굴 위에 박히는 환각,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병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이, 분홍빛, 노랑빛, 파랑빛, 마지막에는 시커먼 빛, 그런 빛깔로 차례차례 뒤덮여 가면은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진영의 주변을 꽉 싸는 것이었다. 소리와 감각과 색채, 이러한 순서로 진영의 신경은 궤도에서 무너져 나갔다.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었던 몸을 끌고 H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일이 멀다고 가는 것을 그만 중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나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직접의 동기는 외국제 주사약의 빈 병들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 Y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S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 진영은 간호원이 빈 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직감적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H병원만이 빈 약병을 파는 것은 아니다. 또 그 빈 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잉크병으로, 물감병으로 혹은 후춧가루병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의연히 그런 가짜를 진짜 속의 진짜라고 나팔 불었다. 진영은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들 같아서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빈병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 권리보다 무수히 마치 패스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만연되어가는 가짜 주사약 생각만 하는 것이었다.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다.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던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10,000원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원금 100,000원은 다 받은 셈인데 조금씩 보내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했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버리고 그저 멍멍이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추석날이었다. 진영은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도리어 정성을 들여서 사다 놓은 실과를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주었다. 배, 사과, 포도, 밤, 대추, 먹음직한 과자도 서너 가지 있었다.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섰던 진영은 당신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겠수?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문수가 먹을 것을 중이 먹다니 아깝다. 밉살스럽다. 그러나 진영은 다음 순간 부끄럼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러한 파렴치한 생각을 내가 왜 했던고. 진영은 문을 걸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울고 싶었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산에는 개딱지만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서 있었다. 고단송이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는 이곳에는 벌써 하나의 빈민굴이 형성되어 말이 산이지 이미 산은 아니었다.
짜자하게 괸 샘터에서 물을 깃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 천막집 속에서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 진영은 울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런 존재였다는 것을 뉘우친다. 진영은 한참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위에 가서 앉았다. 산등성이에서 바라다 보이는 시간은 너절했다. 구름을 지은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딧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 속에는 절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서양적인 것, 동양적인 것이 과도기처럼 있고 조화를 깨트린 잡다한 생활이 있었다. 이러한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라고나 할까. 보랏빛이 서린 먼 산을 스쳐가는 구름이라고나 할까. 진영은 얄팍한 턱을 ���다. 꿀벌처럼 도시의 소음이 귓가에 울려오는데 고급 승용차가 산장이 있는 고개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진영은 산등성이에서 그것을 보니 그것은 별것이 아닌 한 마리의 딱정벌레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꼬불꼬불 기어가는 딱정벌레. 진영은 새삼스레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충동들이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진영은 이유 없이 자기를 다잡아 보았다. 사실 그러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딱정벌레 같아서 어쨌단 말인가. 진딧물 같고 가로수, 구름. 그래서 진영은 머리를 쓸어 올린다. 모든 괴로움은 내 속에 있었다. 모든 모순도 내 속에 있었다. 신도, 문수의 손결도 내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곳에도 실제 있지는 않았다. 나는 창기처럼 절조 없이 두 신전에 참배했다. 그리고 재물과 돈을 바쳤다. 그러나 그건 역시 문수와 나의 중개를 부탁한 신에게 주는 수수료였는지도 모른다. 그 수수료는 실제 있어서 중의 몇 기의 끼니가 되었다. 결국 나는 나를 속이려고 했고 문수는 아무 곳에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진영은 이마 위에 흘러내리는 숱한 머리를 다시 쓸어 올린다. 파르스름한 손이 투명할 지경이다. 신비라고, 예고라고, 꿈, 아니야.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지. 문수의 죽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위적인 실수 아니었던가. 인간은 누구나 나이 들면 죽는다고? 물론 죽는 게지. 노쇠에서 죽는 게지. 설령 아이가 그대 이미 죽을 목숨이었다고 치자. 그래도 그렇게 죽이고 싶지는 않았다. 도수장의 망아지처럼 사람을 좀 미워해야겠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신을 왜 생각은 해? 아니, 아까는 없다. 고 하고선 아니야, 모르겠어. 사람을 좀 미워해야겠다. 반항을 해야겠다. 모든 약탈적인 살인자를 저주해야겠다. 진영은 술이라도 마신 사나이처럼 두서도 없는 혼잣말을 언제까지나 중얼거리고 있었다. 진영의 해사한 얼굴에 그늘이 진다. 한없이 높은 가을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시가에는 마치 색종이를 찢어놓은 것 같이 추석 칠해가 오가고 있었다. 진영의 열에 들뜬 눈이 그것을 쳐다보며 일어선다. 그에게는 이미 반항 정신도 아무것도 없었다. 허황한 마음의 미로가 끝없이 눈앞에 뻗어 있을 뿐이었다. 진영은 버릇처럼 머리를 쓸어 올리며 산을 내려온다. 천막집에서 누렇게 뜬 얼굴들. 진영은 또다시 이곳에 있어서는 나 자신이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런 존재라는 아까의 뉘우침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음력설이 임박해진 추운 겨울날, 가런동 아주머니가 목도리를 푹 뒤집어 쓰고 찾아왔다. 웬일인지 몸가짐이 평소보다 좀 산란해 보였다. 나 의논할 게 좀 있어서 왔는데 참 기가 막혀서. 아주머니는 말을 꺼내기가 거북한 듯이 가만히 앉았다가
저 말이야, 돈을 좀 빌려준 사람이 죽었구나. 어떻게 해? 진영은 의심스럽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지난 5월 달에 가져간 돈을 이자 한 푼 못 받고 그만. 진영의 변해가는 표정을 보고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5월이면 진영의 갯돈을 찾을 달이다. 그리고 개가 끝나는 달이기도 했다. 그것뿐이 아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갯돈을 받으려고 몸이 달아서 다니던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것이다. 빌려준 돈이 얼마나 돼요? 진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50만 환이야. 진영은 속으로 놀랐다. 개를 해서 빚만 뒤집어 쓴 줄 알았는데 그런 대금의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진영은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식도 남편도 없는 내겐 그것만이 남겨진 것이었어. 낸들 얼마나 돈을 떼었니? 설마 내가 잘 되면 빚이야 갚고 살겠지만 그때 돈마저 내주게 되면 난 아주 영영 파멸이지. 진영은 어디 미천든 장사였더냐고 오금을 박아주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한참 만에 눈물을 닦고 일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내용인즉 죽은 사람은 돈을 쓴 회사의 전무였으며 5월 달에 빌어간 50만 원의 이자라고는 한 푼도 받아본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불안해진 아주머니는 전무에게 원금을 뽑아달라고 졸랐으나 영 내놓지 않아서 생각도 못해 같은 신자에게 의논을 했더니 그의 남편인 김 씨가 일을 봐주겠나라고 하기에 일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 김 씨란 사람이 수단이 비상하여 마침내 사장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게 되고 그 며칠 후에 전무는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라 한다. 사장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었으나 웬 까닭인지 심씨란 사람이 약속어음을 도무지 주지 않고 무슨 협잡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의심한다거나 비위를 거실러 눕는다면 돈 준 사람도 없는 지금 여자인 내가 어떻게 사장이란 사람에게 받아낼 수가 없고 이렇게 속이 탄다고 하면서 아주머니는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진영은 대관졸 그 전무란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대금을 주었어요? 저 왜 그 상배 있잖아. 그 상배 아버지야. 뭐예요? 영세 받았다는 상배 학생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진다. 진영은 기가 탁 막혔다. 그러고 보니 사업 때문에 상배 아버지가 서울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사뜻하게 종교를 이용했군요. 아주머니는 진영의 눈길이 부신 듯이 눈을 내려 깐다. 글쎄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계획적이었어. 영세 받은 것만 해도. 신용 보증으론 종교보다 더 실할 게 있어요. 아주머니는 비꼬는 진영의 말에 풀이 죽는다. 진영은 풀이 죽은 아주머니로부터 눈을 돌렸다.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돈을 준 아주머니. 신자이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긴 아주머니. 단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영은 다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약점을 추궁할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어떡하실 작정이에요? 글쎄 말이다. 그래서 의논이지. 지 생각 같아서는 김 씨가 일은 봐주되 어음은 아주머니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음은 찾아간다고 일을 안 봐주면 그땐 벌써 그이에게 딴 야심이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럼 김 씨가 일 안 봐줄 적에 너가 좀 협조해 줄 수 있을까? 여자 혼자니 아무래도 호락호락 보일 것 같아서. 글쎄, 그런 일에는 아주 딱 질색이었다. 그러나 진영은 약점을 안 후 거절을 해버리는 것이 무슨 악마 취미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같이 저도 가지요.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점심을 차려왔다.
점심을 먹으면서 아주머니는 한결 마음이 후련해졌는지 여러 가지 잡담을 꺼냈다. 글쎄, 돈이 있어도 문제야. 이제 당초에 겁이 나서 남줄 생각이 없어. 진영은 무표정하게 밥을 삼키고. 아무 말씀 마시고 돈 찾거든 장사하세요. 체면이고 뭐고. 저도 자본이나 장만해서 장사할래요. 너야 뭐 취직하면 되지. 취직이 그리 쉬운가요? 하다 안 되면 거리 빵이라도 구워 팔아야지요. 너야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하려면 취직 못할 거 없잖아. 난 정작 장사라도 해야겠어. 그러나 돈벌이론 걔가 제일이야. 힘 안 들고. 아주머니는 숟가락을 넣고 성냥개비로 이빨을 쑤시면서 말한 것이었다. 진영은 아무렴 그렇겠지. 그런 배짱이면 하다 말고 아주머니의 눈을 들여다본다. 아무런 악의 그늘도 없는 맑은 눈이었다. 아무튼 돈을 벌어야 해. 돈이 제일이야. 세상이 그런걸. 이번의 말투에는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저지른 자신의 일에 대한 짜증과 반발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럼 옛날 속담 말 맞다나 자식을 앞세우고 가면 배가 고파도 돈을 지니고 가면 든든하다고 안 하던가? 어머니의 맞장구다. 진영은 가벼운 현기증을 느낀다. 시야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지워버리듯이 얼른 고개를 돌린다. 형님, 이래서 천당 가겠습니까? 더운 돈 하다가 호. 아주머니는 까르르 웃으면서 일어서서 장갑을 낀다. 진영은 그 웃음 속에서 또 불안과 저포에 대한 반발을 느낀다. 진영은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역시 괴롭고 고독한 사람이고. 아주머니가 가버린 뒤 진영은 자리에 쓰러졌다. 솜처럼 몸이 풀어진다. 진영은 방 안에 비운 구멍탄 스토브에서 가스가 분명히 지금 방에 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 안에 가득히 가스가 차면 나는 죽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느새 진영은 괴로운 잠이 드는 것이었다. 내장이 터진 소년병이 꿈에 나타났다. 진영은 꿈을 깨려고 무척 애를 썼다. 모레가 명절인데 절에도 돈 1,000원이나 보내야겠는데. 어렴풋이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소리다. 진영은 몸을 들치며 눈을 떴다. 귀신이나 사람이나 매 한 가지인데 남들은 다 저 몫을 먹는데 우리 문수는 손가락을 물고 애미를 기다릴 거다. 잠이 완전히 깬 진영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외투와 목도리를 안고 마루에 나와 그것을 감았다. 진영은 부엌에서 성냥 한 갑을 외투 주머니에다 넣고 집을 나갔다. 오랫동안 마음곳에서만 벼르던 일을 오늘 했어야말로 해치울 작정인 것이다. 진영은 눈이 사복사복 밟히는 비탈길을 걸어 올라간다. 진영은 고슴도치처럼 바싹 털이 솟은 자신을 느낀다. 목도리와 외투차락이 바람에 나부낀다. 그러면은 참나무 가지 위에 앉은 눈이 외투깃에 날아내리는 것이었다. 진영은 절로 가는 것이다. 진영이 절마당에 들어갔을 때 당신네들 같으면 죽이 먹고 살겠수 하던 늙은 중이 막 승방에서 나오는 도중이었다. 절은 괴괴하니 다른 인적기는 통 없었다. 진영은 얼굴의 근육이 격렬하는 것을 의식하며 중옆으로 다가선다. 저 말이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골로 가는데 아이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영은 나지막하게 말한다. 허옇게 풀어진 눈으로 진영을 쳐다보던 중이 겨우 생각이 난 모양으로. 이사를 하신다고요? 그럼 어떠오? 그냥 두구려. 명절에 우편으로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진영은 숙인 고개를 발딱 세우더니 옆으로 획 돌리며 참견할 것 없어요. 사진이나 빨리 주시오. 쏘아붙인다. 중은 좀 어리둥절해 하더니 무엇인지 모르게 중얼중얼 시부렁거리며 법당으로 간다.
이윽고 중이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나오자 진영은 그것을 빼앗듯이 받아들고 인사말 한마디 없이 절문 밖으로 걸어나간다. 화가 난 중은 진영의 뒷모습을 꼬누어 보다가 중얼중얼 씨부렁거리며 뒷산으로 간다. 진영은 중에게 화를 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진영으로서는 빨리 사진을 받아가지고 절문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초조했던 것이다.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진영은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미 한동안 쳐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댄다. 위패는 이미 사들어졌다.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든다.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사진이 말끔히 타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진영의 깎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참나무 가지에 얹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깃에 날아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지. 한가할 수 있는 생명이. 진영은 중얼거리며 참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었다.